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경찰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치권도 논란에 가세하며 파장이 커지자 문 총장은 일정을 단축해 모레 귀국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며 의원 일부가 삭발을 하는 등 한국당이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4당은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위협하는 방송을 했던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 방송의 폭력과 혐오 조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붓딸 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친모가 자백했습니다. 둘 사이에 낳은 어린 아들을 키워야 한다며 남편의 단독 범행으로 말을 맞췄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상당수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 시공은 물론 측정 데이터 조작까지 만연해 있어 규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아홉 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놓은 이 비판이 연쇄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특히 더 파문이 큽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극심한 여야 갈등 속에서 어렵게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경찰이 검찰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면서 해묵은 논쟁과 갈등이 반복될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정을 취소하고 서둘러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모레 서둘러 귀국합니다. 당초 귀국 날짜는 9일.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어제 입장 표명으로 파문이 커지자 직접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조기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한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수사 중 지휘 대신 수사 종결 뒤 보완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문 총장은 귀국길에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고 곧이어 검찰 내부 의견을 모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고검장, 검사장 회의, 일선 청별 평검사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이 예상됩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총장 사표서율도 나오지만 임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데다 국회 논의 과정도 남아있는 만큼 사퇴보다는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수사권 조정 방향을 알리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상정된 조정안은 경찰 수사에 촘촘한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며 검사는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검찰 수사 지휘는 중국 외에 OECD 28개국이 택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 지휘를 받지 않는 게 촘촘한 통제냐고 반문하면서 영장 신청을 하지 않는 사건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검찰은 현 정부 들어서 내내 반대해왔습니다. 사실 거의 20년 전인 김대중 정부에서도 또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런 파장으로 번지는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조태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조 기자, 지금 검찰총장의 반대 논리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게 아마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다 이런 뜻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해서 수사권을 경찰에 주면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져서 견제와 균형이 정말 무너진다 이런 주장인데 정말 그렇습니까? 일단 양측의 주장을 좀 봐야 되는데요. 먼저 검찰 논리부터 좀 보면요. 그 1차 수사권하고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게 이 검찰 반발의 핵심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경찰이 이 무리하거나 부당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마음대로 덮어도 사실상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검찰의 논리인 거죠. 예. 이제 과거 지금 최근에 이제 정보 경찰들 이런 그 불법 사찰이나 비위행위가 최근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버닝썬 사건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검찰이 예로 드는 걸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검찰의 이해는 경찰이 수사권을 잘못
악용했을 경우를 상정해서 하는 그런 주장인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이 경찰은 뭐 촘촘한 이 통제 장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이나 보안 수사 요구권 같은 거는 이 수사권 조정이 돼도 여전히 검찰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경찰을 통제한다 이런 대원칙은 여전히 유지된다. 이게 경찰의 반박 논리입니다. 네, 검찰과 경찰의 논리는 각각의 입장이 있고 이 논쟁은 사실 오래된 논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검찰총장이 이름을 걸고 민주주의를 내걸면서 반대 입장을 내는 겁니까? 사실 검찰의 주장이 이번이 좀 특별히 주목을 받는 거고요. 문무일 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조직은 사실 이번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된 초기부터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논의 과정에서요? 예. 그 작년에 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국회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이례적으로 문무일 총장이 직접 그 출석을 해서 이 같은 주장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니까 이런 반대 입장을 좀 강한 어조로 재차 밝힌 걸로 보입니다. 패스트트랙, 속도가 날 것 같으니까 좀 더 강한 입장을 낸 것 같다 이런 건데 지금 검찰이 민주주의라든가 뭐 견제와 균형 이런 추상적 언어를 내놓긴 하지만 핵심은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주는 거잖아요. 네. 이 말은 검찰의 권한이 줄어드는 거고 조직 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은 당연히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제 검찰 논리를 조금 뜯어보면요. 예. 경찰에 수사권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전제가 필요하다. 그 전제가 뭐냐면 예. 이 실효적인 자치경찰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권한이 지금 비대하기 때문에 수사권까지 줄 수는 없으니 경찰도 그러면은 권한을 나누라는 건데 이게 사실상 지금 미국처럼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당장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렇다면 불가능한 전제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상 하기 싫다는 거 아니냐. 이게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수사 지휘권을 빼앗기기 싫다는 조직 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예, 어찌됐건 지금 검찰총장의 이름을 걸고 조직적 반발이 있긴 한데 그러면 이번에 이런 반발이 실제로 논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일단 당장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부터 이 문무일 총장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예.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됐어도 최장 300일 넘게 논의할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예. 그때 논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좀 보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여야 5당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갈등 끝에 합의를 해서 이렇게 올려진 거거든요. 반영이 좀 된 거죠, 검찰 예. 주장이. 예. 그래서 뭐 지난해에 사개특위에서 계속 이게 논의가 됐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이슈화가 되고는 있지만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다시 수정이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미묘한 구도가 만들어진 게 이 검찰 반발이 지금 한국당의 입장과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국회 상황에서 고소 고발이 이어졌고 한국당 의원 다수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수사를 하는 검찰과 수사를 받는 의원이 입장이 같아져 버렸어요. 이게 좀 미묘하지 않습니까? 지난 며칠 동안 뭐 국민들 다 지켜보셨겠지만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국회 폭력 사태가 있었고 예. 지금 고소 고발전으로 지금 번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국당 의원만 50명이 지금 고발된 상황이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 대상이 된 의원들하고 이 수사를 하는 검찰이 이 의견이 이해관계가 같아지는 좀 미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뭐 수사나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지만 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좀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법조팀 조태흠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부 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국회 밖으로 나와서 전국을 돌면서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추경안 심사 등을 위해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첫 장외투쟁지로 청와대 앞을 택한 자유한국당. 야당 목소리를 듣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 것은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국회는 좌파가 점령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정을 무너뜨릴 것임을 경고합니다. 전국 순회투쟁도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서울역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부산까지
이른바 경부선을 따라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내일은 호남선 투쟁에 나섭니다. 국회에선 삭발식도 등장했습니다. 2013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위헌정당 심판 청구에 반발해 집단 삭발을 한 뒤 5년 반 만입니다. 내 법을 버리더라도 의를 쫓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여야 4당은 한국당의 장외 투쟁을 두고 볼성사납다, 투쟁이 아닌 투정이라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가출 정치를 중단하고 추경안 심사 등 민생 법안 심의에 나서라고도 했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길은 장애가 아니라 국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당장 국회 정상화에 응해주기 바랍니다. 양측의 대치 격화로 전국이 경색되면서 국회 파행 상황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연일 문제 삼고 있습니다. 170만 명을 넘긴 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해서 색깔론까지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아니라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근거가 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팩트에 근거한 의심이고 또 청원 숫자가 너무 빨리 느는 건 조작됐을 의혹이 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한국당을 해산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열 하루 만에 청원 인수가 1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 여론이 아니라고 했던 한국당. 색깔론까지 더듬혔습니다. 조평통의 성명 4일 뒤에 청와대 게시판에 자유한국당의 해체 청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도 국민청원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팩트에 근거한 합리적 의심이라고 밝혔습니다. 팩트가 뭐냐고 묻자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18일 한국당 해체를 주장했고 나흘 뒤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민족끼리의 한국당 해체 성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도 2차례나 같은 성명을 냈습니다. 정 의장은 또 청원 숫자가 1초에 30건씩 늘었다며 매크로 조작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지금 뭐 청원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원 조작. 한국당 해산하라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매크로 등 조작 징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청와대 청원에 베트남 유입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지난달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트래픽의 14%가 베트남에서 유입됐다고 하자 이를 그대로 인용해 조작설을 제기한 겁니다. 청와대는 베트남 유입 트래픽이 3.5%에 불과하고 반짝 유입의 배경까지 밝히며 언론 보도를 반박했는데 한국당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 거라며 같은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사회 원로들과의 만남에서 깊어지는 정치권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국민 사이의 적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협치해야 하지만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진실이 규명된 뒤에 협치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처럼 사회가 거대한 갈등으로 뭉쳐져 있어서 쉽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가 참으로 어렵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는 말로 운을 뗐습니다. 가장 힘든 게 정치권의 대립이 격렬해지면서 국민 사이에서도 적대감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협치 노력을 당연히 더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입장과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면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 일이라 타협하기 쉽지 않다.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성찰 위해서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한국당과의 협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적폐 수사 그만하고 통합해야 하지 않냐는 말에도 생각을 밝혔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른바 프레임 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진보 보수의 낡은 프레임이나 이분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며 생각이 다른 정파의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사례에서 보듯 우리 사회에 거대한 갈등이 뭉쳐 있다며 더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로들은
분열해서 통합으로 가는 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아 오는 9일 청와대 상춘제에서 진행되는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합니다.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과 현안 등을 국민들께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집 대담은 9일 저녁 8시 반부터 KBS 1TV를 통해서 UHD 초고화질 방송으로 80분간 생중계되며 진행은 KBS 송현정 정치 전문 기자가 맡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서 윤 지검장의 집과 차 번호를 안다, 자살 특공대를 보내겠다는 협박 방송을 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수사 착수는 유튜브 개인 방송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에 개인 창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는 초등학생 장래 희망 직업 5위이고 또 현재도 어엿한 직업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폭력을 조장하거나 또는 혐오 표현 등을 할 경우에 개인 방송이지만 사회적 규제와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지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생중계를 한 유튜버 김모 씨. 너희 얼마나 갈 것 같야? 정권 다 끝났어. 뒤질 줄 알아. 야.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면서 도를 넘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야. 구독자들을 향해 자신의 행위에 동참하라고도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밤중에라도 여기 오셔가지고 윤석열한테 압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방송은 7만 2천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현재는 삭제된 상태. 윤 지검장은 방송 이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여당 정치인들도 김 씨의 협박 대상이었습니다. 야, 가짜 방송 사장! 손석희! 얼굴 좀 보게! 대화 좀 하게! 맨날 가짜 방송만 들고 말이야! 검찰은 오늘 김 씨의 집과 개인 방송실이 있는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김 씨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윤 지검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와 관련해 직무상 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집 앞에 찾아가 방송을 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도 넘은 유튜브 방송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의붓아버지가 중학생 딸을 살해한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친모가 자신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자박했습니다. 게다가 의붓아버지 단독 범행으로 부부가 서로 말을 맞췄다고도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39살 유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쓴 유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공모 인정하신 거 맞습니까? 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유 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두려워서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긴급 체포된 이후 줄곧 범행을 부인해온 유 씨는 재혼한 31살 남편 김 씨가 딸을 살해할 당시 차 안에 함께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들 부부는 딸의 시신을 범행 하루 뒤 저수지에 유기한 뒤 3차례나 현장을 다시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딸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현장 주변에서 지켜봤습니다. 딸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이들 부부는 검거에 대비해 남편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말을 맞췄습니다. 둘 사이에 태어난 13개월 된 아들을 양육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독 범행을 주장하던 남편 김 씨가 공동 범행을 털어놓자 유 씨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백을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해서 아이한테 미안하다 이런 어떤 반성의 여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의붓딸 살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살해 이전에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며 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불이 난 세대에 열린 현관문으로 연기가 아파트 전체에 퍼지며 피해를 키웠다고 합니다. 보도에 조진영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시커먼 연기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베란다 바깥으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처음 불이 시작됐던 3층에 있던 24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함께 자고 있던 할아버지를 먼저 대피시키고 불을 끄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문 열고 보니까 소방차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더니 소방관 분들이 3층까지 사다리 연결해가지고 바로 내려왔어요. 신발도 못 신고 옷도 아무것도 못 입고 이 옷도 지금 신발하고 다 주신 거예요. 3층에서 난 불로 연기가 비상계단을 따라 번지면서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화재가 날 경우 아파트 현관문이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막는 방화문 역할을 하는데 처음 화재가 발화된 아파트 현관문이 열린 채 방치되면서 아파트 전체로 연기가 퍼진 것입니다. 주민들이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했지만 4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복도에 너무 연기가 많이 낀 거예요. 그래서 세대에서 주민들이 복도 나서 대피를 하려고 하면 질식사 위험이 너무 큰 거예요. 더욱이 이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더라면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층간소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건축 규제가 계속 강화됐지만 웬일인지 갈등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살인이 매년 한 건 이상 일어날 정도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건축 현장에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게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바닥 구조는 아무도 모른다는 인식이 건축 현장에서 더 우선시됐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묵직한 타이어로 내려치고 뾰족한 막대로 빠르게 때립니다. 아래층에선 소음 크기를 정밀 측정합니다. 아파트 바닥 구조가 층간소음을 잘 차단하는지 시험하는 겁니다. 아파트 바닥은 소음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 등 모두 5겹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 중 슬래브 두께 규정이 120mm에서 210mm로 강화됐습니다.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이 기준을 통과했는데 서류상 통과했습니다. 감사원이 바닥 구조를 표본 점검한 결과 아파트 60%가 최소 성능에도 미달했습니다. 성능 기준을 통과한 바닥 구조만 시공해야 하는 사전 인정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결과입니다. 사전 인정, 시공, 사후 평가 등 제도 운영 전 과정에 걸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시공 전에는 바닥 구조 시험체를 조작해 엉터리 사전 인정을 받고 사전 인정받은 시방서를 무시하고 부실 시공을 하고 시공 후엔 소음 측정 데이터를 조작해 성능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바닥 내부는 아무도 모른다는 인식이 현장에 팽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무책임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2017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대부분 확인했다. 그런데도 지금껏 손을 놓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네, 이렇게 국토부가 층간소음 방지 대책에 뒷짐을 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춘 공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찌된 일인지 현행 규정은 층간소음 측정을 시공 후에 하지 않고 시공 전에 하도록 돼 있어서 제멋대로 지어도 짓고 나면 그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슬기 기자입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대전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견본 가구에서 층간소음 시험을 먼저 거친 뒤 본 시공을 해야 하지만 시험을 생략했습니다. 감사 결과 이 아파트 6가구 중 5가구에서 소음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충격 테스트 하고 나온 결과가 한참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축하하려고. 규정대로 시공했는데도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밤에 이제 2시까지 발 쿵쿵 의자 끄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잖아요. 이 아파트가 채택한 벽식 구조는 소음에 취약한 대신 기둥 구조보다 20-30% 정도 건축 비용이 적게 듭니다. 기둥과 바닥이 분리되는 기둥 구조와 달리 벽과 바닥이 일체형인 벽식 구조는 위층의 소음이 벽을 타고 그대로 전달됩니다. 상대적으로 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벽식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인 게 사실입니다.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건설사 편의대로 층간소음 저감 시공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시공 전에만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할 뿐 아파트 준공 뒤에는 성능 확인이 의무가 아닙니다. 엉터리 시공이 이뤄져도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원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그제야 사후 성능 측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환경공단 상담 건수는 2012년 8,700여 건에서 지난해 28,200여 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한때 2천만 원대를 돌파한 비트코인. 하지만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다 최근에는 600만 원 선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두기만 하면 손실은 없이 한 달에 18%의 수익만 난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최근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끈질긴 K가 파헤쳐봤습니다. 가상화폐 전문 투자 회사라며 국내에 진출한 미국 업체 램벨캐피탈. 지난해부터 전국을 돌며 떴다 방식으로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투자자가 1.5비트를 맡기는 거예요. 하다가 이것을 MT4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서나 3.215비트를 주겠다. 10개월 만에. 이게 사업 모델이에요. 램벨캐피탈의 수익 홍보 자료입니다. 매달 투자금의 18%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10달 뒤엔 수수료를 뺀 원금까지 고스란히 돌려주겠다. 이른바 원금 보장과 수익 대박을 약속합니다. 투자금도 직접 받지 않고 모집책을 통해 끌어모았습니다. 한 명의 모집책이 여러 명에게 투자금을 받고 투자금을 낸 사람을 또다시 다른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다단계 방식입니다. 바로 위에는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바이너리 구조로 해서 10대까지가 있는 게 있고. 회사 자산과 개인 투자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안심을 샀습니다. 4조 천억이라는 어마무시한 금액이 자기네들 잔고를 갖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투자를 하라는 거죠. 안 넘어가겠어요? 투자 초기엔 매달 약속한 수익금이 꼬박꼬박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갑자기 수익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만기가 지났지만 투자 원금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좀 이제 이사를 좀 가려고 하는데 이사를 가려면 좀 큰 돈이 들어가기는 해요. 조금 이제 보태고자 이사 못 가지고. 모든 지급이 중단된 지 넉 달. 이젠 램벨캐피탈 임원들과 연락마저 제대로 닿지 않습니다. 얘들은 한국에 시금도 줄 생각이 없다. 얘네들이 알아서 꺼라. 우리는 안 준다. 급기야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모임을 만들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램벨캐피탈이 한국에서 수천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을 수 있었는지 사건을 함께 취재한 우한솔 기자가 램벨캐피탈의 실체를 파헤쳐봅니다.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와 맺은 램벨캐피탈의 업무 협약식. 대표인 윌 콜린스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램벨캐피탈은 당시 국내 업체와 무슨 협약을 맺었던 걸까요? 당시 협약식이 열렸던 국내 거래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전에 있던 분들은 여기서 망해서 나갔어요. 저희는 그런 램벨캐피탈 전쟁은 처음 들어갔어요. 우리는 여기 이제 우리 어디로 망한 게 없죠. 우리는 여기를 새로 시설돼 있는 걸 그대로 들어가서 앉았는데. 국내 파트너의 파산 시점은 지난해 12월, 램벨캐피탈의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기 직전입니다. 또 다른 홍보 영상. 미국 월가에서 오랜 잔뼈가 굵은 명성 있는 기업임을 강조하며 와이오밍주로부터 외환거래 위탁관리 업무에 대한 공인까지 획득했다고 선전합니다. 끈질긴 K가 영상 속 설명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와이오밍 주정부 홈페이지.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과 달리 2년 전에 램벨캐피탈로 이름을 바꿨고 그 전까지는 의료기기 업체였습니다. 대표자도 다른 사람입니다. 까다롭다는 주정부의 외환거래 공인 과정은 거쳤을까?
So they're not filed as blockchain in kind of series or anything like that. You know, we don't know what these businesses are. And the annual report continues them for the following year. So that's only the requirement that's required in our statutes for profit corporations. 애초부터 그런 공인 과정은 없었습니다. 램벨캐피탈 대표가 미국 방송 뉴스에 출연했다며 자랑해온 영상입니다. So when people grasp the tremendous possibilities of virtual currency, coupled with our philosophy of putting the customer first, they want to join our company.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를 뒤져 확인했습니다. That you didn't have before. Sure, we pride ourselves in being on board. 원본 영상을 확인해보니 모든 게 같았지만 오직 출연자만 램벨캐피탈 대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방송사는 이에 대해 윌 콜린스가 출연한 적이 없으며 해당 영상은 조작된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조 원대의 램벨캐피탈 자산 현황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안심케 한 거래 프로그램은 진짜일까? MT4 플랫폼이라는 것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래소, 거래 플랫폼 자체가 거래소를 의미하는데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런 말하자면 좀 사기성이 농후한 거래소 내지는 자기네들끼리만 되는 거래소인데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숫자들조차 거짓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정부에 등록된 램벨캐피탈 본사라는 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Is this Rembel Capital? We are the registered agent that would be listed under the company. It looks like their registered agent is actually not our office. We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company.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전국에 한 5천 명에서 10,000명 정도가 될 거예요. 금액은 5천억에서 1조 정도가 되고요. 그럴싸해 보이는 투자회사, 가상화폐, 그리고 수익 대박의 환상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업체가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국내 총책임자들과 투자 설명회에 참석한 외국인들에 대해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끈질긴 K, 김용준. 우한솔입니다. 대림산업이 자체 개발한 호텔 브랜드를 대림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넘기고 수십억 원의 수수료까지 챙겨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과 이해욱 회장 개인까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성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림산업이 2014년 말 여의도에 문을 연 글래드 호텔입니다. 대림산업은 호텔업 진출을 위해 2013년 글래드라는 호텔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는 총수 2세 이해욱 회장과 당시 10대였던 큰아들 동훈 씨 소유의 A+D의 상표권을 넘겨줬습니다. 이 총수 일가의 회사는 호텔 운영사 글래드 호텔 앤 리조트로부터 여의도, 제주 호텔 등의 브랜드 사용료로 지난해까지 31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신생 브랜드였지만 수수료율은 네로라는 글로벌 유명 호텔 브랜드만큼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호텔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메리어트, 힐튼 등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 조건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림산업과 이해욱 회장이 개입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약 10년간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대림산업은 총수일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회를 제공했고 글래드 호텔 앤 리조트는 이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 등 계열사 3곳에 총 과징금 13억 원을 부과하고 대림산업과 글래드 호텔 앤 리조트, 이해욱 회장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총수일가가 세운 회사를 통해서 총수일가들이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2013년 총수일가 사익 편취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진 뒤 부당한 사업 기회 제공으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전기를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쓰는 시스템인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 계속된 알 수 없는 화재, 피해가 막대합니다. 관련 업계가 사실상 고사 위기에 놓인 상황 속에서 정부는 다음 달 초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가스공장의 ESS에서 불이 나 3층 건물이 순식간에 탔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전국의 ESS 화재는 무려 21건입니다. 심각한 건 상당수가 점검을 마친 뒤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저거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밑에 있는 것도 ESS거든, 2개 많아요. 3개가 있어가지고 수신을 해요. 12월 달에도 세 번이나 방문했었고. 정부는 건물에 붙어있는 ESS 500여 곳의 가동을 멈추고 4개월 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기 충격으로 고장난 건지, 결로나 먼지 등이 원인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험을 했습니다. 최근엔 일부 조건에서 실제 불이 난 것과 비슷한 상황이 관측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초 발표됩니다. 사이트가 전부 전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불가피하게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배터리 생산 회사 등 업계는 애가 탑니다. 삼성 SDI의 이익은 절반으로 줄었고 LG화학의 ESS 관련 손실액은 1,200억 원입니다. 중소업체들은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 원인 조사 발표와 재가동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만 철저한 원인 조사가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 준비해서 안전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공급을 해야지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정부는 정확한 원인을 밝힌 뒤 ESS 설치 기준 개정과 KS 표준 제정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위례신도시 3개 단지의 분양 원가가 공개됐습니다. 가구당 2억 원씩 가격 거품이 끼었다는 주장부터 지자체의 엉터리 분양가 심사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양을 마치고 공사가 한창인 위례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단지여서 62개 항목의 분양 원가를 낱낱이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정동영 의원실과 함께 이 지역 아파트 단지 3곳의 분양가를 분석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건축비가 3곳 모두 9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사비보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간접비와 가산비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항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서 부풀림이 심한데요. 경실련은 3개 단지의 건축비 거품이 총 4,117억, 가구당 2억 원 이상 이른바 바가지를 썼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대폭 확대됐지만 지자체 심사는 허술했습니다. 같은 지역 비슷한 단지를 짓는데 비용이 8배, 12배씩 차이가 나도 심사는 무사 통과했습니다. 감리자 모집과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분양원가가 확 바뀌기도 했습니다. 송파 위례 리슈빌의 경우 57개 항목 가운데 무려 45개 항목 가격이 달라졌지만 지자체장은 모두 승인했습니다. 제가 이제 심사만 하다 보니까 그전에 감리자 모집 공고에서 나갔던 공정별 금액을 비교하지는 않았어요. 막대한 이문을 남긴 북일의 공공택지의 시행사 경쟁률은 320대 1.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들이 만든 위장 계열사는 5년 새 46%나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정 기자 오늘 소식 시작해 주시죠. 네, 고 조양호 전 한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그의 딸 조현아 씨 오늘 재판이 열렸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혐의가 필리핀인 가사도우미 11명을 불법 고용했다 이런 혐의고요. 그러니까 재판이 끝난 뒤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조현아 씨가 저렇게 부축을 받고 나오고 있고요. 예. 뒤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명희 씨인데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질문이 이어지다 보니까 비켜주세요란 말을 계속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저렇게 쳐다봅니다. 뭔가 조금 노려보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네요. 네, 좀 싸늘한 감이 예. 있죠. 그러니까 이 직전에 근데 재판이 끝난 직후에는 좀 분위기가 달랐다고 하는데요. 이명희 씨가 조현아 씨를 안아주면서 우리 애기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저 발언만 보면 평범한 모녀의 모습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평범하고 보통의 모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아마 두 사람의 오늘 재판 전략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예.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다. 그리고 조현아 씨도 쌍둥이를 낳고 워킹맘이 됐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주말에도 일하는 도우미가 안 구해지다 보니까 필리핀인을 찾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평범한 전업주부이고 워킹맘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평범한 전업주부, 평범한 워킹맘. 주말에도 일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게 그렇게 평범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또 그렇게 또 갑질도 했다, 소리도 질렀다, 그랬다고 하니까 일할 사람이 쉽게 구해지지는 않았겠죠. 근데 오늘 재판에서 또 한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명희 씨 측의 한 말이 남편 회사 비서실에 가사도우미를 구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국내 대표 항공인 대한항공이 예. 그냥 이명희 씨한테는 그냥 남편 회사 이렇게 된 거였죠.
그 남편 회사 비서실에 부탁만 했을 뿐 불법은 아니었다. 뭐 이런 주장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오늘 재판의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필리핀 현지에서 사람을 뽑아서 가사도우미를 보낸 이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있었던 건 인정한다. 그런데 자신들은 몰랐다 이런 건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부탁만 했을 뿐인데 대한항공이 불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대한항공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대한항공 비서실의 직원들이 불법을 저질렀다 뭐 이런 말인가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재판에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조영호 전 회장 관련한 진술도 나왔는데 압수수색만 18차례 정도 받았다. 이 과정에 조 전 회장이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된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동안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계속 나온 주장들이었는데 이 가족들이 직접 이런 입장을 밝힌 건 오늘 재판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조 전 회장의 고통도 수사 때문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오늘 조현아 씨에게는 오늘 벌금 1,500만이 구형이 됐고요. 다음 달에 이제 선고가 나올 예정이고 이명희 씨는 또 재판을 더 받게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뉴스 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그룹들 속에서 주요 부문인 톱 듀오 그룹상을 거머쥐었고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도 3년 연속 상을 받았습니다. 기현정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호명되자 객석에서 환호성이 퍼져나옵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19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듀오 그룹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팬클럽 아미에게 감사하다며 함께 공유한 작은 것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still the same boys from 6 years ago. We still have the same dreams. We still have the same fears. We still have the same thoughts. Just let's keep dreaming the best dreams together. Thank you. I love you all. 방탄소년단은 올해 처음 빌보드 차트 주요 부문인 톱 듀오 그룹 부문 후보에 올라 마룬5, 이매진 드래곤스 등 세계적인 그룹을 제치고 수상했습니다. 또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도 3년 연속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뮤직 어워드 2관왕에 오르며 미국 음악, 나아가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에 섰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주류 시장에 BTS가 안착했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까지는 K-팝이 화제였다면 이제는 마켓, 시장의 측면에서 완전히 주류를 관통하기 시작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미국 톱 가수 할시와 함께 공연했습니다. 특히 공연 순서가 마돈나, 머라이어 캐리 등 팝스타의 뒤이자 피날레인 폴라 압돌의 바로 앞 무대로 배치돼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이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